이어서 10쪽의 1-6 성취 기준 볼게요. 네, 거기 성취 기준의 첫 번째 줄 밑줄 바르고 고운 말을 사용하여 말하는 태도를 지닌다. 여기 밑줄 쓸게요. 여기서 핵심 개념은 듣기 말하기의 태도고요. 그 다음에 내용 요소는 바르고 고운 말 사용이에요. 바른 말, 고운 말 이거에 대한 내용이 또 참고자료에 나오기도 하고요. 먼저 한번 볼게요. 교학방류 볼게요. 1번 어법에 맞는 고운 말의 사용은 해당 성취 기준의 학습 시간 외에도 밑줄 일상생활 속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도록 지도한다. 그 다음 평방류 볼게요. 1번 여기 오타가 좀 있는데요. 한번 볼게요. 인사말, 감정 표현하기, 바른 자세로 말하기, 바른 말을 사용하는 태도 지니기 등의 학습 요소는 학습자가 학교뿐, 거기 아가 빠졌죠? 학교뿐 아니라 가정에서의 말하기에서도 잘 신이 아니라 실천이죠. 실천하고 있는지 점검하여 학교 안팎에서 듣기 말하기 능력이 균형 있게 발달할 수 있도록 한다. 오타 죄송합니다. 자, 강론 정리 볼게요. 1번 고운 말을 쓰면 좋은 점 보겠습니다. 1번 친구의 마음을 생각하며 말할 수 있어요. 고운 말을 쓰면. 그 다음 두 번째 듣는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해주죠. 그 다음 세 번째 친구와 사이를 좋게 지낼 수 있어요. 너무 쉬운 얘기죠. 그쵸? 화살표 볼게요. 주의점, 유의점. 다른 사람의 기분을 고려해 자기의 기분을 말하는 것은 진정한 동그라미, 배려 동그라미, 배려를 실천하는 말하기이다. 자기 위주로 기분을 표현하는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남을 먼저 생각하고 처지를 바꾸어 상대를 고려하는 말하기를 하는데 주안점을 두래요. 고운 말 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다른 사람의 기분을 고려하라는 거죠. 두 번째, 듣는 사람을 생각하며 자신의 기분을 말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거기다 적어주세요. 감정 표현이라는 표현, 거기 적어주세요. 감정 표현이란 말. 즉, 듣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본인의 감정 표현을 한다는 건데 1번 볼게요. 자신의 솔직한 기분을 먼저 뭐 해야 될까요? 생각해 보겠죠. 두 번째 밑줄, 듣는 사람의 기분을 생각해 봅니다. 이 활동이 중요하죠. 듣는 사람의 기분을 생각해 본다. 그 다음 세 번째, 정리한 생각을 차분하게 말한다. 네 번째, 그런 기분이 드는 까닭을 함께 말한다. 그래서 예가 나오죠. 거기 생애 장난감이 생겨서, 거기 괄호 치세요. 생애 장난감이 생겨서. 그 괄호 내용이 뭘까요? 그 까닭이에요. 그 기분이 그런 표현을 할 수 있는 까닭, 감정이 생긴 까닭이죠. 새 장난감이 생겨서 기뻐요. 그 다음에 새 장난감이 망가져서 여기도 괄호 치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뭐 어떠세요? 슬퍼요, 화나요. 이런 식으로 까닭들을 함께 말하라는 거죠. 그 밑에 나오는 화살표 다 밑줄 쓸게요. 듣는 사람의 기분을 고려해 자신의 기분을 말하는 방법을 익히면 갈등 상황을 해결할 수 있고 같은 상황이라도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 여기까지 밑줄. 그다음 오른쪽 넘어와서 3번입니다. 바른 말을 사용해야 되는 까닭이에요. 1번 볼게요. 왜 바른 말을 사용해야 되는지. 1번 자신의 생각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쵸? 바른 말을 사용해야. 두 번째 밑줄,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오해를 줄일 수 있다. 여기 밑줄. 그러니까 바른 말을 사용하지 않으면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말이죠. 거꾸로 말하면. 세 번째, 우리말을 소중히 여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유의점 볼게요. 바른 말을 사용해야 한다고 일방적으로 가르치기보다 그 필요성을 체감 동그라미, 체감할 수 있도록 지도하래요. 이를 위해 바른 말을 사용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 듣는 이가 어떻게 수용할지 생각해 보도록 한다. 두 번째, 바르지 못한 언어 사용에, 거기 애가 아니라 예죠, 예. 바르지 못한 언어 사용의 예를 제시하는 과정에서 밑줄, 자칫 학생들에게 욕이나 거친 말을 가르치는 역효과가 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즉, 바르지 않은 언어 사용, 이거에 대해 예를 막 들여다보니 평소에 쓰는 뭐 거친 말이나 욕 같은 게 예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몰랐던 애들이 막 알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역효과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밑에 볼게요. 바르게 발음하는 방법 알기 볼게요. 거기 바른말로 대화했는지 생각해 봅시다. 교과서 장면이죠. 시골에서 보름달을 봤어. 어머니께서 보름달을 가르치셨어. 가르치다는 원래 어떻게 하는 거죠? 선생님이 학생을 가르치다 할 때 쓰는 거죠. 근데 거기 잘못됐죠. 밑에 줄만 얘기해야 되죠. 시골에서 보름달을 봤어. 어머니께서 보름달을 가리키셨어. 이렇게 가리키다. 뭔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다 할 때 쓰는 거.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이런 걸 가르칩니다. 바른 말로 말하면 듣는 사람의 내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는 예시를 들어준다는 거죠. 그 다음 파란색으로 쓴 낱말에 주의하며 소리와 글자가 다른 낱말을 읽어봅시다. 저녁으로 주먹밥을 먹었다 라고 안 했죠. 주먹밥이라고 읽죠. 주먹밥. 그 다음 저녁을 먹고 라고 읽죠. 먹고. 그래서 밑에 보면 주먹밥은 주먹밥으로 소리나고 먹고는 먹고로 소리나요. 이런 식으로 발음할 수 있는 방법도 알게 됩니다. 유의점 볼게요. 우리말에는 오른쪽 위에 글자와 소리가 다른 낱말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하거나 글을 쓸 때 이러한 낱말들에 주의해야 된다. 그렇죠?
발음 나는 대로 쓰지 않잖아요. 우리 표준 발음법이랑 한글 맞춤법에서 나왔죠. 그런 내용. 그 다음 주먹밥은 주먹밥으로, 먹고는 먹고로, 접시는 접시, 국밥은 국밥으로 소리 난다. 하지만 쓸 때는 어떻게 쓰라고? 주먹밥, 먹고, 접시, 뭐 국밥 이런 걸 써야 된다. 거기 예시가 나온 단어들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먹고가 먹고로 소리 나는 거를 된소리 되기라고 해요. 경음화라고도 하는데 된소리 되기. 그 다음에 이걸 거꾸로 이렇게 다시 원래대로 이 모양대로 쓰는 걸 된소리 바뀜쓰기라고 해요. 된소리 바뀜쓰기. 근데 이런 용어까지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냥 그러니까 원래 원칙대로 쓰고 발음할 때 된소리 되는 현상, 된소리 되기 현상이 일어난다. 이 정도로만 아셔도 될 것 같아요. 그다음 5번 칭찬하는 말을 하는 방법입니다. 1번 칭찬하는 내용이 잘 나타나게 칭찬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 밑줄 칭찬하는 까닭을 이야기해야 돼요. 그냥 단순히 칭찬하는 것보다는 뭐 해야 된다고요? 까닭을 이야기해 줘야 되고요. 세 번째 열심히 하고 노력하는 점을 찾아 칭찬한다. 그것도 밑줄 열심히 하고 노력하는 점을 찾아 칭찬한다. 네 번째도 밑줄 친구가 잘하는 점과 잘한 일에 대한 자신의 느낌을 말한다. 다섯 번째도 밑줄 고마운 점이 있으면 덕분에 동그라미 덕분에와 같은 말을 넣어 칭찬한다. 이게 뭐냐면 칭찬의 그 대화에서 사회적 인정이에요. 사회적 인정. 뒤에 보면 잠깐 볼까요? 거기 12페이지에 보면 오른쪽 맨 밑에 칭찬하는 말을 하는 방법이라고 나와서 세 가지가 나와요. 언어적 강화, 격려, 사회적 인정이라고 해서 오른쪽 위에 거기 네모 박스에도 설명이 나와 있죠. 뭐 그거 중에 뭐라고요? 아까 말한 덕분에라고 얘기하는 게 뭐라고요? 사회적 인정이에요. 이때 뒤에서 자세한 거는 뒤에 가서 볼게요. 그 다음 거기 주의점 볼게요. 화살표. 칭찬하는 말이 인간의 성장과 관계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알고 밑줄 칭찬 대화의 필요성을 분명히 인식하도록 한다. 두 번째, 칭찬하는 말을 할 때에는 표정, 목소리, 행동 등이 상황에 어울리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대요. 표정, 몸짓 계속 나왔죠, 이거. 그 다음, 친구의 단점보다는 장점을 먼저 보고 아주 작은 것에서도 칭찬할 점을 찾아본다. 자신의 장점이나 단점과 비교해보면 친구의 칭찬할 점을 찾을 수 있대요. 이렇게 찾아보라는 거고, 그 다음 칭찬할 때 주의할 점, 잘못한 점을 함께 말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너무 부풀려 칭찬하지도 않고요. 진심을 담아 칭찬을 해줘야 된대요. 이런 걸 주의해라. 참고자를 볼게요. 배려하는 말하기입니다. 배려하는 말하기. 대화의 원칙으로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상대를 배려하는 말하기래요. 대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상대가 처한 상황을 살펴보고 기분이 어떠할지 먼저 생각해야 된다. 예를 들어 어려운 상황이라면 격려하는 말을 해줘야 되고, 그렇죠? 신나고 즐거운 상황이면 흥을 더 돋우는 말을, 상대가 실수를 하여 당황하는 상황이면 기분을 다독여주는 말을 하는 것이다. 배려하는 말하기는 상대에 대한 진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다. 듣는 사람에게 무조건적으로 아부하거나 아첨하는 말과는 구별된대요. 그래서 진정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려고 노력할 때 행복한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거기 유의점 볼게요. 대화 지도에 대한 학습은 밑줄 실제 언어 상황을 밑줄. 실제 언어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대요.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대화하는 내용을 밑줄 녹음하거나 동영상으로 촬영해 대화의 문제점을 깨닫도록 지도하는 방법이 효과적이다라고 합니다. 녹음하거나 녹화해서 들려주는 거. 평소에 본인의 대화를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대화 습관 같은 걸요. 두 번째 볼게요. 바른말의 범주에 대해서 나와서 바른말과 고운말이 뭔지 국어에서 얘기하는 거 나옵니다. 바른말은 의미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용어래요, 사실. 근데 우리 국어 교과에서는 바른말과 고운말을 구분해 밑줄 바른말은 우리말을 정확하게 사용하는 것이라고요. 바른말은 우리말을 정확하게 사용하는 것. 그 다음 고운말은 뭐래요? 계속 밑줄 우리말을 아름답게 사용하는 것이래요. 이렇게 번박하게 규정해서 학습 내용을 설정했대요. 그래서 바른말에 해당하는 교육 내용은 문법 성취 기준 전반에 관련된대요. 사실 문법을 다 맞춰서 쓰는 게 정확하게 사용하는 거와 연관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모든 내용을 이 단원에서 지도하기는 것은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이에 가리키다와 가르치다, 잊어버리다와 잃어버리다, 여러분 다 알죠? 작다와 적다 등 학생들이 흔히 혼동하기 쉬운 어휘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데 중점을 둔대요. 그래서 이 단원에서 3번 별표 칠게요. 초등학생이 혼동하기 쉬운 말이에요. 여러분 다 알아야 됩니다. 이미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하지만 혹시 모를 수도 있으니까 볼게요. 다르다와 틀리다, 많이들 이게 틀려서 얘기하죠. 다르다는 뭐예요? 비교가 되는 두 대상이 서로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다른 거야. 그게 뭐가 안 들어가 있죠? 가치 판단이 안 들어가 있어요. 다르다는, 그쵸? 백인과 황인이 다르다. 너와 내가 다르다. 여기는 가치 판단이 있는 게 아니에요, 원래.
근데 틀리다에는 가치 판단이 들어가죠. 그쵸? 뭐죠? 셈이나 사실 등이 잘못되거나 어긋난다예요. 그래서 틀리다는 표현을 자주 다르다를 말고 쓰잖아요. 너랑 나랑 틀려. 이런 식으로. 근데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 가리키다와 가르치다 아까 설명했죠. 그 다음 있다와 잃다. 있다 볼까요? 알았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생각해내지 못하는 걸 잊어버리다. 있다 하죠. 그 다음 잃다는 뭐예요? 가졌던 물건, 사람, 기회 등이 없어지거나 사라지다가 잃다죠. 그 다음 거기 오타네요. 제가 몸이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가졌던 물건이 나겠죠? 가졌던 물건이나 사람, 기회 등이 없어지거나 사라지다. 그 다음 맞히다는 맞게 하다예요. 문제에 대한 답을 골라내다. 맞췄다. 답을 맞췄다. 그다음 맞추다도 답을 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어요. 근데 맞추다는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로 나온 게 둘 이상의 대상을 놓고 서로 비교하다. 한마디로 이건 비교할 줄 알아야 돼요. 답을 맞히다와 답을 맞추다는 비교할 줄 알아야 되는데 답을 맞히다는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뭔가 질문을 했을 때 정답을 맞춘 거예요. 그쵸? 맞춘 거. 근데 이 맞추다는 뭐냐면 내가 정답지를 보고 아니면 나랑 너랑 그 모의고사 같은 거 볼 때 여러분 했던 거 생각해 보면 돼요. 모의고사 보고 정답을 이렇게 서로 비교해 보면서 답을 맞추는 거 있죠? 그게 이 밑에 있는 답을 맞추다라는 거예요. 그 차이를 좀 아시겠지만 이걸 좀 꼼꼼하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표준 발음법 볼게요. 아주 많은 우리 표준 발음법에서 그 중에 기초적인 내용을 우리 기본 이론반에서 또 했지만 여기 또 나오니까 나오는 부분은 좀 꼼꼼하게 볼게요. 이 단원에서는 표준 발음법 23항에 중점을 두고 글자와 소리가 다른 낱말을 지도한대요. 표준 발음법 23항에서는 받침이에요. 받침. 기억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받침에서 쌍기역, 키읔, 그 다음에 기역, 시읒, 리을 기역도 기역으로 발음 나죠. 기역으로 발음 나는 걸 생각하는 거야. 그 다음 디귿, 시옷, 쌍시옷, 지읒, 치읒, 티읒도 여기도 만약에 시옷으로 디귿으로 발음 날 때 받침에서. 그 다음 비읍 안에는 뭐가 들어요? 피읍, 리을 비읍, 리을 피읍, 비읍 시읒. 그 다음에 뒤에 연결되는 이렇게 기역, 디귿, 비읍이에요. 그러니까 그 세부적인 막 겹받침을 여러 외울 수는 없어요. 외우기 어려워요. 근데 이건 알아두셔야 돼. 받침 소리가 기역, 디귿, 비읍으로 날 때예요. 날 때 뒤에 연결되는 뭐예요? 뒤에 연결되는 초성에서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은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된소리로 발음하라는 거예요. 된소리로 발음. 다시 한번 받침이 기역, 디귿, 비읍으로 받침이 나는 소리가 나. 근데 그 뒤에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이 초성으로 나오면 얘네는 어떻게 하라고요? 된소리로 발음을 하라는 건데 예시가 나오죠? 이에 따르면 국밥은 국밥, 그 다음에 닭장은 닭장, 옷고름은 옷고름, 그 다음 덮개는 덮개, 옆집은 옆집 이런 식으로 발음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내용 밑에 내용 나온 건 뭐냐면 애들이 이거를 막 문법적으로 설명하는 건 무리가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자주 직접 발음하면서 깨닫도록 하라는 내용이에요. 그 뒤에 내용은 한번 읽어보세요. 직접 발음하면서 깨닫도록 해보라 이런 내용이고 그 다음 5번입니다. 5번 참고자료 칭찬의 개념과 지도 방법이에요. 칭찬은 좋은 점이나 착하고 훌륭한 일을 높이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칭찬은 학습자의 동기를 자극하고 촉진하는 역할을 하며 긍정적인 생활 태도를 가지게 하는 데 도움을 준대요. 그러나 잘못된 칭찬 언어를 사용할 경우 자만심을 가지거나 주변 학생에게 열등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대요. 그러므로 교사는 밑줄 언어적 강화의 칭찬보다는 뭐하래요? 노력이나 과정에 초점을 두는 격려의 칭찬이나 사회적 인정의 칭찬을 사용해야 된대요. 그래서 밑에 나오죠. 언어적 강화나 격려, 사회적 인정에 대한 칭찬이 어떤 건지 밑에 설명이 나옵니다. 아무튼 어떻게 하래요? 교사는 언어적 강화의 칭찬보다는 뭐 하라고요? 노력이나 과정에 초점을 두는 격려나 칭찬, 사회적 인정의 칭찬을 사용해야 된대요. 여기까지 밑줄 치고요. 또 학습을 하면서 학생들은 칭찬의 의미를 잘하는 것에 한정지어 생각할 경우가 많은데 따라서 잘하는 것에 대한 칭찬, 뭐 공부나 그림이나 운동 등의 이것뿐만 아니라 열심히 하는 것, 그 다음에 노력하는 점 등 결과가 아닌 과정 속에서도 칭찬할 일이 많음을 지도할 필요가 있대요. 그리고 고마운 일에 대해서 밑줄 고마워라고 표현하는 것도 칭찬의 의미에 속할 수 있다라는 거. 고마워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다음 칭찬에 대한 반응 유형이에요. 칭찬에 대답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다양하므로 학생들의 여러 가지 반응을 수용해 줄 필요가 있다. 칭찬을 했을 때 거꾸로 반응하는 유형이에요.
감사할 수도 있죠. 고마워. 감사합니다. 동의할 수도 있죠. 좀 재수가 없지만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기쁨 표현하기. 네가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기뻐. 그 다음 감탄. 와 신난다. 야호 라고 반응할 수도 있고요. 농담하기. 내가 원래 예쁘다 했으니까 내가 원래 예쁘긴 하지. 이런 식으로 농담할 수도 있고요. 농담이 아닐 수도 있어. 그 다음 질문하기는 뭐예요? 거꾸로 정말 내가 잘했어? 이런 식으로. 그 다음 다짐하기는 앞으로도 잘할 거예요. 축소하기는 약간 겸손하는 거죠. 겸양을 떠는 거예요. 축소하기는 에이 뭘요? 별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칭찬 돌리기는 거꾸로 반대로 아니야 네가 더 잘했어. 이런 식으로 칭찬 돌리기를 할 수가 있다. 이런 용어 정도는 알아두세요. 어떻게 칭찬을 하는 반응의 유형. 이러한 다양한 반응은 대화를 나누고 상대가 누구이며 어떤 면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하래요. 그 다음 칭찬하는 말을 하는 방법입니다. 거기 이제 그게 더 아까 세 가지가 자꾸 나왔죠. 언어적 강화와 격려와 사회적 인정인데 이거에 대한 내용을 한번 들어볼게요. 언어적 강화는 뭐냐면 칭찬받는 대상의 특성과 개성에 초점을 두며 행동의 결과물로 주어지는 강화물로 언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예시가 있는데 여러분 프린터에 따라서 좀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거기 보면 언어적 강화입니다. 강화에 거기 예시로 나온 대화가 밑에 보면 밑에 거부터 읽어볼게요. 친구가 잘하는 점과 잘하는 일에 대해서 자신의 느낌을 말하는 거야. 잘하는 점. 언어적 강화니까. 그래서 와, 네 목소리 정말 좋다. 나도 너처럼 노래를 잘 부르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언어적 강화인 칭찬인 거예요. 즉 뭐에 초점을 맞추면 되냐면 잘하는 점을 칭찬하는 게 언어적 강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대답이 상대를 같이 칭찬해 주는 게 좋대요. 꼭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상대를 같이 칭찬해 주는 하는 게 좋대요. 그래서 너는 달리기를 잘하잖아. 나는 그게 부러운걸? 이런 식으로 거꾸로 칭찬해 주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격려는 뭐냐면 왼쪽으로 넘어가서 설명을 볼게요. 칭찬받을 대상의 행동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노력하는 과정에 대한 칭찬을 포함하며 칭찬받을 행동을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그 중에 예시로 든 게 뭐예요? 열심히 하고 노력하는 점을 찾아 칭찬한다. 이게 격려라는 거죠. 그래서 예시로 너 연습 많이 했구나. 노랫말도 벌써 다 외웠네. 너는 무엇이든 열심히 하는 모습이 좋아. 이런 내용인데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반응은 어떻게 하래요? 고마움을 표시하래요. 그래서 그렇게 칭찬해줘서 고마워. 좀 힘들었는데 네 말을 듣고 나니 힘이 나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대화하는 거. 그러니까 뭐 칭찬의 종류인 거야. 근데 이걸 막 세부적으로 구분할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이렇게 구분이 나와 있어요. 참고 자료에. 사회적 인정이란 여기 왼쪽 설명을 볼게요. 칭찬받는 대상의 행동이 미치는 사회적 영향에 초점을 준대요. 이 사회적 영향에 초점을 준다는 거에 좀 강조를 주면 되겠죠. 그래서 칭찬받는 행동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거기 동그라미 덕분에 라는 말로 자신의 행동이 사회적으로 남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도록 하는 게 사회적 인정인데 거기 예시를 보니까 고마운 점이 있으면 덕분에와 같은 말을 넣어 칭찬하래요. 그쵸? 고마운 점. 여기는 고마운 점입니다. 그래서 네가 옆에서 노래를 잘 불러줘서 나도 힘이 나. 네 덕분에 학예회에서도 노래를 더 잘 부를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네 덕분에란 말을 썼죠. 그 덕분에가 나오면 뭐라고요? 사회적 인정이에요. 이런 말은 들으면 뭐 하래요? 겸손한 태도로 대답하래요. 아니야, 네가 더 잘 부르는 걸 우리 열심히 연습해서 멋지게 뭐죠 이거? 멋지게 공연하자 이런 내용이죠. 저도 잘 안 보이네. 이게 먼저 조금만 작게 해가지고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내용보다도 그 밑에가 더 중요해요. 뭐라고요? 언어적 강화에는 잘하는 점을 칭찬해주고 대답을 어떻게 하래요? 같이 칭찬해주고 그 다음 격려는 노력하는 점을 칭찬해주고 그럼 그 노력하는 점을 칭찬했으니까 고마움을 표시해주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인정은 고마움 점을 얘기해주고 덕분에라는 말이 들어간다. 그리고 겸손한 태도로 대답을 해준다 라는 거. 그 다음 8번 비언어적 칭찬도 볼게요. 이거는 뭐 굳이 읽어야 되나 싶은데 읽어볼게요. 왜냐면 그냥 비언어적으로 칭찬해 주는 거야. 꼭 말로 칭찬하는 게 칭찬이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그것만 다가 아니라는 얘기인데 칭찬하는 말을 할 때에는 비언어적 표현이 따를 수 있다. 이번 수업에서는 박수치기, 엄지손가락 세우기 이렇게 따봉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미소 짓기, 눈 맞추기, 두 손 모아 말하기 등의 비언어적 표현이 그림으로 제시되었대요. 이 단원에서. 그래서 칭찬하는 말을 할 때 적절한 비언어적 표현을 사용해 보도록 지도할 수가 있대요. 이 밖에도 칭찬에 활용되는 비언어적 표현으로는 머리 쓰다듬는다거나 그 다음에 어깨를 두드리거나 살짝 잡아주기, 악수하기, 어깨 동무하기 등이 있대요. 신체 접촉의 경우 칭찬하는 사람과 칭찬받는 사람 사이에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그쵸? 신체 접촉은 좀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주의해 지도할 필요가 있다. 이 정도. 이제 3, 4학년 군입니다. 1-1 성식이 좀 볼게요. 대화의 즐거움을 알고 대화를 나눈다. 진짜 듣기 말하기는 거의 대화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겠죠. 그쵸? 당연히. 그래서 핵심 개념은 역시 친교 및 정서 표현이고요. 대화, 즐거움입니다. 즐거운 대화. 성취 기준 해설 볼게요. 1-1. 이 성취 기준은 밑줄 자신의 생각과 느낌, 경험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면서 대화의 즐거움을 깨닫고 능동적으로 대인 의사소통에 참여하는 태도를 기르기 위해 설정했대요. 여기까지 밑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대화에서 상대가 나의 말을 귀담아 듣고 흥미를 보이며 서로 말의 내용과 감정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대화의 즐거움을 느끼게 하는데 중점을 둔다. 그 다음 밑줄 거창하거나 대단한 경험이 아닌 소박하고 친숙한 일상의 경험도 화제로 활용하게 하며 경험과 함께 감정도 나눌 수 있도록 지도하래요. 그래서 교학방류 보면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대화 상황이나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사 및 또래 집단과의 상호작용 상황을 선정하여 듣기 말하기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그 다음 5번 평방류 일상 대화나 수업에서 이루어지는 듣기 말하기 활동을 직접 점검하거나 교사 또는 동료 학습자가 기록할 수 있는 점검표 동그라미, 관찰 기록표 동그라미 이것 등을 활용할 수 있대요. 그 다음 동료 학습자의 듣기 말하기 활동에 대해 피드백을 할 때에는 단점보다는 장점을 더 많이 찾아보게 하고 동료 학습자의 피드백을 들을 때에는 열린 마음으로 수용하도록 지도한다. 이런 내용이고요. 정리 한번 볼게요. 대화할 때 고려해야 될 점 볼게요. 1번 뭐 고려해야 되죠? 상대가 누구인지 생각한다. 상대 동그라미 치고 청자라고 줘서 청자. 그렇죠? 상대가 누구인지 생각해야 되겠죠. 그 다음 2번 대화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돼요. 무슨 목적으로 우리가 대화를 하려는 건지. 세 번째 어떤 대화 상황인지 생각한다. 상황 동그라미. 즉 상대가 누구인지, 그 다음에 목적이 뭔지,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인지 생각해 본다는 거예요. 네 번째 상대가 어른일 때에는 여기 오타죠. 때죠. 때. 어른일 때에는 높임 표현을 생각한다. 사용한다. 높임 표현. 그 다음에 상대 기분을 생각한다. 기분을 생각한다.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그 다음 6번 계속 이어서 상대가 하는 말을 뭐 해야 된대요? 집중해서 들어야 된다. 집중 동그라미. 7번 상대가 하는 말에 알맞게 반응해 줘야 돼요. 일방적이지 않죠? 반응 동그라미. 8번 상대를 바라보고 상대가 하는 말을 존중 동그라미. 존중하며 대화한다. 그래서 유의점 볼게요. 이 단어는 일상생활에서 밑줄 언어 예절을 지키며 대화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래요. 언어 예절 중요하겠죠. 학생들이 수업 시간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언어 예절을 지키며 대화하려는 마음가짐을 지니도록 지도해야 한다. 그 다음 점 언어 예절을 지키며 대화하려면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필요한데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 평소 학생들이 접하는 대화 상황을 제시하고 그 상황과 관련한 역할 놀이를 하는 등 실제적인 언어 활동을 기반으로 하여 언어 예절을 지키며 대화하도록 한다. 거기 교과서 장면 볼까요? 대화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을 생각하며 진영이가 어떻게 말해야 할지 생각해 봅시다. 진영아, 네가 그림 멋지다 라고 해서 거기 빈칸에 말풍선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칭찬에 대한 반응이 들어가야겠죠. 그렇죠? 어떤 반응이. 그다음 밑에 거 볼게요. 나 아픈 친구를 도와주는 것을 보니 진영의 마음이 참 따뜻하구나. 역시도 마찬가지로 반응이 들어가야겠지만 가와 나의 차이가 있을 거예요. 뭐가 있을까요? 가는 친구끼리 데리고 대화하고 나는 상대가 누구죠? 어른이죠. 그러니까 높임 표현을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위에는 고마워 라고 대답하지만 밑에는 고맙습니다 라고 대답하죠. 즉 높임 표현이 들어갔다. 그 다음 거기 내용이 나오죠. 1에서처럼 같은 뜻이지만 형태가 다르게 말하는 까닭은 뭡니까? 물어보죠. 그러니까 왜 그래요? 대화 상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듣는 사람이 친구인 경우와 선생님인 경우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즉 우더른이기 때문이죠. 그 다음 볼게요. 그래서 이거는 기능 중에 우리 국어 활동 기능 중에 어떤 기능을 쓰는 거죠? 맥락 이해 활용하기 기능을 쓰는 겁니다. 상황 맥락 같은 걸 확인한다는 거죠. 누구인지 청자가 누구인지 이런 걸 확인하는 게 맥락 이해 활용하기 기능을 썼다. 그 다음 2번입니다. 어른과 대화할 때 언어 예절을 알기. 1번 공손한 태도 밑줄 공손한 태도로 대화한다. 어른과 2번 어른을 바라보며 대화한다. 바라보며. 세 번째 어른의 말씀을 잘 들으며 밑줄. 그다음 네 번째 높임 표현을 사용하며 대화한다. 높임 표현 동그라미. 화살표 볼게요. 언어 예절이 언어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표정, 몸짓, 말투와 같은 비언어적인 측면까지 포함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밑줄 역할놀이를 할 때 비언어적인 부분까지 고려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역할놀이 할 때 어떻게 하래요? 비언어적 표현, 몸짓, 표정 이런 거요. 밑에 보니까 지난 주말에 할머니께서 승민이네 집에 오셨습니다. 어른과 대화한 경험을 떠올리며 승민이와 할머니 대화를 살펴봅시다. 승민아 네가 좋아하는 과일 사왔다 했더니 고맙습니다 라고 높임 표현을 썼죠. 그 다음 승민아 학교 생활은 어떠니 했더니 잘 쳐다보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친구들과 즐겁게
계시네요 라고 해서 대화 태도가 어때요? 공손하고 눈을 바라보고 말씀을 잘 듣죠? 뭐 그런 걸 확인해 보라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 밑에 거기 조그만 애들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옷 어른과 대화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공손한 태도로 얘기해야 되고요. 그 문장을 끝맺는 말로 뭐뭐 어요, 뭐뭐 해요 라는 말을 써서 높임을 나타내기도 한다. 밑에 근데 제가 거기 화살표 된 거 볼까요? 어요, 해요를 써서 문장을 끝맺는 말은 무슨 체죠 이거? 해요체예요, 해요체. 그 중에 상대 높임법 중에 그 중에 뭐예요? 비격식체죠, 해요체. 그 다음 친구나 동생, 사물에 높임 표현을 사용하는 것처럼 밑줄 높임 표현을 지나치게 사용하는 것도 잘못된 언어 여절임을 지도한다. 즉 뭐 음료 나오셨습니다 이런 거 잘못하는 거죠, 그렇죠? 사물에 지나치게 높임 표현을 썼잖아요. 이런 것도 잘못된 거라는 걸 알려줘야 되죠. 그 다음 전화 대화의 특징입니다. 전화를 거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있죠, 전화는. 그 다음 여보세요처럼 자주 사용하는 말이 있어요. 세 번째, 듣고 있음을 나타내는 말을 사용해야 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 한 명 혼자 얘기하고 있을 때 이렇게 약간 뭐 이런 거라도 해야 상대가 듣고 있다는 거 알잖아요. 그냥 혼자 떠들면 야, 너 듣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네 번째 밑줄, 상대가 상황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내용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돼요. 다섯 번째, 직접 만나지 않아도 멀리 있는 사람에게 소식을 전할 수가 있어요. 여섯 번째 밑줄, 자신이 누구인지 밝혀야 됩니다. 그렇죠? 전화하는데 보통 처음에 하죠. 누구세요? 그래서 저 누군데요? 누구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요즘 전화할 때도 이렇게 얘기하니까 거기 밑줄 화살표 볼게요. 전화 대화의 특징을 전부 나열하거나 이론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일반적인 대화와 달리 전화 대화에서는 밑줄 좀 더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하며 상대를 배려해야 한다는 점을 학생들에게 인식시켜야 된대요. 전화 대화의 특징. 4번입니다. 전화로 대화할 때 지켜야 할 예절이에요. 1번,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고 상대가 누구인지 확인한다. 이런 예의가 필요하죠. 그 다음, 상대의 상황을 헤아려 본다. 상황, 동그라미. 세 번째, 상대의 얼굴을 보지 않고 이야기하므로 더 공손하게 말을 해야 되고요. 네 번째, 공공장소에서는 작은 목소리로 말해야 돼요. 그 다음 다섯 번째, 상대가 하는 말을 끝까지 듣고 공손하게 말을 해야 됩니다. 유의점 볼게요. 전화로 대화할 때에는 상대가 안 보이므로 상대의 상황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기중심적으로 말하기 쉽다. 교과서에 제시된 상황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전화대화 상황을 제시함으로써 밑줄 사회적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한대요. 그 다음 참고자료 보겠습니다. 대화에 장애 요소가 있어요. 대화는 화자와 청자가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끌어 나가는 거기 밑줄 협동의 원리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즉 대화를 하려면 우리 기본 이론반에서 나왔어요. 그라이스의 대화 경률이 있어요. 뭐 요령의 경률, 찬동의 경률 이런 거 기억나셔야 되는데 그 중에 그게 바로 큰 단위로 협동의 원리가 있어요. 그렇죠? 협력의 원리. 그러니까 대화 자체라는 거는 서로 협력을 해야 된다는 거야. 혼자만 떠다다다 떠들어도 될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런 얘기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고, 따라서 대화 참여자 사이의 협동을 깨뜨리는 것은 모두 대화의 장애 요소가 된대요. 이것은 대화의 표현 자체와 관련된 것, 그 다음 대화의 내용과 관련된 것, 그 다음 대화자끼리의 관계와 관련된 것을 나눠 생각할 수 있대요. 대화의 표현 자체와 관련된 것은 발음이 부정확하다거나 어휘 사용이 적절하지 않은 것 따위와 같이 표현하는 언어 자체가 대화의 장애 요소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 대화의 내용과 관련된 것은 상대의 말을 이해하고 그에 적절한 반응을 보이지 못하거나 그 다음 화제를 잘못 선택하는 것과 같이 내용 자체를 소화하지 못하는 것이 대화의 장애 요소가 되고요. 그 다음 대화자들끼리의 관계에 관련된 것은 대화자의 상호 관계를 위협하는 것, 그 다음 다시 말해서 상대 체면을 손상시키는 것과 같이 대화 예절을 지키지 않는 것이 대화의 장애 요소가 된다. 이렇게 요소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 공감적 대화 볼게요. 관심 가지기 밑줄. 상대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고 의미 있는 대화를 하려면 우선 자신이 상대방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면서 적극적인 반응을 보여줘야 되죠. 반응 동그라미. 이러한 반응은 시선 접촉일 수도 있어요. 즉 부드러운 눈 맞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얼굴 표정, 뭐 예를 들면 온화한 미소라든가, 그 다음 고개 끄덕임,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자세와 같은 밑줄 비언어적인 몸동작과 즉각적인 언어적 응대로 표현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죠. 관심 가지기. 그 다음 경청하기입니다. 경청하기는 경청하기도 밑줄 치고요. 마음으로 상대의 말을 듣는 것을 우리는 공감적 듣기라고 한다. 공감적 듣기란 상대의 말을 분석하거나 비판하기보다는
일단 상대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듣기를 말한다. 스튜어트와 로거는 공감적 듣기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방법을 크게 집중하기, 격려하기, 반영하기의 세 가지로 제시를 했대요. 경청하기 안에 뭐가 있다고요? 집중하기, 격려하기, 반영하기. 아까 우리 소극적 듣기와 적극적 듣기 얘기했죠. 그 안에 있었죠. 그 다음 공감하기입니다. 공감이란 다른 사람의 경험을 존중하고 이해해 주는 것을 말한다. 공감적 대화를 하려면 상대가 무엇을 생각하고 필요로 하는지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 다음 대화의 공손성의 원리요. 이것도 예의의 원리라고 해서 제가 기본 이론반에 나와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건데, 그러니까 상대 체면을 생각해서 예의를 갖춰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쉽게 설명하면.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공손성의 원리란 대화 참여자들 사이에서 공손하고 예절 바르게 주고받는 말의 태도를 말한다. 즉 상대에게 정중하지 않은 표현은 최소화하고, 그쵸? 정중한 표현은 최대화하는 것으로 쉽게 설명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대화 참여자들 사이에서 서로 인격을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모둠 활동을 할 때 크게 말해달라는 요청을 하는 상황에서 야, 좀 더 크게 말해!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학생은 잘 안 들려, 좀 더 크게 말해줄래? 라는 간접적인 표현이나 공손한 표현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배려와 존중의 언어는 상대와 자신의 관계를 부드럽게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 예의를 갖추라는 거고요. 그 다음 국어교육에서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지도할 때 고려할 점입니다.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지도할 때에는 여러 사진자료로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유형을 소개하거나 드라마나 영화의 장면에서 비언어적 의사소통과 관련된 부분으로 흥미로운 학습활동을 구성하는 것도 좋지만 자신의 의사소통 방식 가운데 부정적인 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자기점검 동그라미, 자기점검을 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대요. 그러니까 본인만의 특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자기점검하는 게 중요하대요. 즉 글이나 드라마에 나오는 타인의 비언어적 의사소통 방식을 분석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자신의 비언어적 의사소통 행위를 점검하고 조정하는 상위 인지를 길러줄 수 있는 학습활동 구성하는 건 좋대요. 특히 무의식적이고 습관적인 말투나 행동 가운데 상대를 불쾌하게 하는 부분은 없는지를 점검표 방식이나 그 다음에 짝활동과 같은 상호 점검으로 점검하고 자신의 의사소통 방식을 조정하는 능력을 길러줄 필요가 있대요. 다음입니다. 1-2예요. 회의에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교환한다. 회의 동그라미, 그 다음에 의견 동그라미. 즉 핵심 개념은 목적에 따른 담화의 유형과 매체 중에 회의라는 건데, 내용 요소 회의 동그라미 치고 별표 치고 2017년에 기출이 나왔습니다. 회의에 대해서. 성취 기준 해설해 볼게요. 1-2입니다. 이 성취 기준은 의견을 조율하고 의견 조율 밑줄, 타당한 합의안을 선택하는 밑줄, 타당한 합의안을 선택하는, 그 다음 계속 밑줄, 의사결정의 기초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설정했대요. 의사결정의 기초 능력, 처음 배우는 게 뭐라고요? 회의예요, 회의. 그 다음 학습자가 겪을 수 있는 일상적 문제 중에서 회의 주제를 채택하고 적절한 근거를 들어 의견을 제안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며 자신의 의견과 다른 사람의 의견을 비교하도록 한다. 직접 회의를 수행해보며 회의가 일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진행됨을 경험하고 회의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한다. 그 다음 교학 방류 볼게요. 회의에서 의견 교환하기를 지도할 때에는 학급 회의를 열게 하여 배운 내용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니까 학급 회의가 제일 할 수 있는 쉽게 해볼 수 있는 회의잖아요. 적용해 볼 수 있도록 하고, 거기 동그라미 공식적 말하기 동그라미, 공식적 말하기에 대한 긍정적 학습 경험을 갖추도록 격려한다. 즉 회의에서 말할 때는 그냥 말하기가 아니라 무슨 말하기죠? 공식적인 상황에서 말하기라는 거예요. 특징이 뭐가 있죠? 존댓말 쓰죠, 그렇죠? 여기 높임 표현 써야 돼요. 공식적인 말하기에선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평가 방법의 유의사항 한번 쭉 읽어보세요. 거기 강론 정리 볼게요. 회의가 필요한 까닭, 왜 필요할까요? 1번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방법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의견을 교환하다 보면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있다. 두 번째, 같이 해야 할 일을 결정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다 같이 해야 될 일, 그러니까 학급 회의를 많이 하겠죠, 그렇죠? 세 번째,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을 수가 있어요. 주의점 볼게요. 학생들이 회의를 하거나 회의하는 모습을 본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회의에 필요한 역할과 절차, 규칙 등을 자연스럽게 찾도록 이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이 회의는 4학년이 나옵니다. 4학년. 오른쪽에 보면 회의의 절차라고 해서 거기 별표 칠게요. 별표. 절차 꼭 알아두세요. 일단 단계만 볼게요. 단계. 맨 왼쪽에는 단계만 볼게요. 개회를 하고요. 그 다음에 주제 선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주제 토의를 할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그 다음 뭐가 있죠? 표결합니다. 표결 동그라미. 회의는 뭘 한다고요? 표결을 해요. 투표합니다. 투표. 이게 토의와의 차이예요. 토의는 투표하지 않아요. 물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배우는
지도서에 나오는 토의는 표결을 하는 게 없어요. 근데 회의는 표결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결과 발표하고 이제 폐회까지 합니다. 보겠습니다. 특징 및 시나리오에서 회의 시작을 알린다. 그랬더니 사회자가 제5회 학급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존댓말을 쓰죠. 그것도 좀 체크해 주세요. 그 다음 기록자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 떠오르잖아요. 여러분들도 막 어릴 때 학급 회의 했던 거 생각하면 뒤에 이렇게 누가 계속 말하는 거 그대로 쓰고 막 표결할 때 이런 거 무슨 이게 뭐 몇 표 나오고 이런 거 막 했던 거 기억 안 나요? 초등학교 때? 저는 기억이 나더라고요. 이거 보니까. 오른쪽에 지도 내용을 볼게요. 참여자의 역할에 따라 지켜야 할 규칙들이 있어요. 역할이 있습니다. 먼저 사회자가 할 게 있죠. 사회자는 뭐 해야 돼요? 회의 절차를 안내하고요. 두 번째, 골고루 말할 기회를 준다. 그게 뭐 옆에다가 적으세요? 발언권. 발언권을 줘야만, 발언권 주는 건 누구예요? 사회자고, 그 말은 뭐예요? 발언권이 없으면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회의 참여자입니다. 친구가 의견을 말할 때는 끼어들지 않는다. 옆에다가 적어주세요. 말 차례를 지켜야 된다는 거죠. 말 차례. 그 다음,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고요. 사회자 허락을 받고 말한다. 뭐죠? 이거 발언권이죠, 발언권. 그 다음, 자신의 의견만 옳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뭐 알맞은 크기의 목소리로 말한다. 기록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중요한 내용을 요약해서 기록한다. 그 다음, 회의 날짜와 시간, 장소를 기록한다. 이런 걸 해야겠죠. 그 다음, 주제 선정입니다. 회의 주제를 정합니다. 이 주제를 정해야 할 건데, 오른쪽에 있는 먼저 지도 내용부터 볼게요. 회의 주제를 정하는 방법입니다. 1번. 해결해야 할 문제점을 찾아야 돼요. 그쵸?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거야. 예를 들면 뭐 쓰레기통 정리가 너무 안 되는 거야. 우리 반에서. 뭐 그런 거에서 문제점을 찾으려고 이렇게 주제를 정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이제 생각한다. 예를 들면 뭐 북극곰의 서식지가 줄어들고 있어. 그거 우리가 할 수 있어 없어요? 할 수 없어요. 그쵸?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적어야 된다는 거야. 세 번째, 모두가 관심을 보일 만한 것인지 확인한다. 그쵸? 우리 반의 일이라면 우리 반 애들이 다 뭔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거죠. 그쵸? 그 다음 네 번째, 실천할 수 있는 밑줄, 실천할 수 있어야 돼요. 실천할 수 있는 해결 방법이 있는지 떠올려야 돼요. 아시겠죠? 우리가 할 수 없어. 예를 들면 막 교장 선생님이나 교감 선생님이 정할 수밖에 없는 일이야. 그건 우리가 학급회의 한다고 해서 딱히 나오는 게 없잖아요. 그쵸? 뭐 예를 들면 그것도 우리가 뭐 그런 내용을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한테 전달한다. 이런 내용이 나올 수 있으면 그것도 학급회의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이면 좋겠죠. 실천할 수 있는 내용. 그래서 사회자가 뭐 이번 주 학급회의 주제를 정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뭐 뭘 할 게 좋을지 의견을 발표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떤 주제를 정하고 이제 표결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 내용이 나오죠. 이 주제도 거기 사회자 보면 사회자 말투랜다. 그 두 번째 대화 있잖아요. 거기서 볼까요? 이제 세 번째 있죠. 이제 어떤 주제로 할지 표결을 하겠습니다. 거기 동그라미. 주제 정하는 것 자체도 표결을 합니다. 이해돼요? 그러니까 토의는 뒤에 나오겠지만 토의는 주제도 물론 정하겠지만 그거 가지고 표결도 안 해요. 근데 학급회의에서는 오늘 뭐에 대해서 얘기할지 자체도 표결을 한다는 거예요. 의견을 제시하고 나서. 아시겠죠? 그래서 참석자의 반이 넘는 수가 찬성하는 것으로 주제를 정하겠습니다. 이번 주 학급회의 주제는 학교 생활을 안전하게 하자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주제를 선정합니다. 오른쪽 넘어와서 주제 토의. 이제 선정한 주제에 맞는 의견을 제시하는 건데 오른쪽 볼게요. 거기 밑줄 회의 주제에 맞게 의견을 말하는 방법입니다. 회의 주제가 정해졌다면 이제 그거에 맞게 의견을 말하는데 첫 번째 1번 주제를 실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의견을 떠올리고요. 두 번째 의견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보죠. 그렇죠? 의견이 있다면 근거를 항상 찾아야 돼요. 그렇죠? 세 번째 근거가 적절한 의견을 선택하고요. 네 번째 의견이 여러 사람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 따져봐야 돼요. 그렇죠? 이 의견이. 그 다음 다섯 번째 의견과 근거로 말할 내용을 정리해 봅니다. 주의점은 뭘까요? 자신의 생각을 친구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강요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두 번째, 소수의 의견도 존중하는 자세를 가지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주제 토의 보면 사회자, 학교 생활을 안전하게 하려면 실천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발표해 주십시오. 이정수 친구가 의견을 발표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안전 게시판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이게 의견이죠. 그렇죠? 의견. 그 다음에 뭐예요? 학교 생활을 안전하게 하는 방법을 써붙이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근거예요. 그렇죠? 의견과 근거를 같이 발표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 표결을 합니다. 표결. 찬성과 반대 의견을 헤아려 밑줄 다수결로 결정합니다. 다수결로. 그 사회자가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나온 의견에서 실천 내용을 정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좋아요 해서 표결을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별표. 친구의 의견을 평가할 기준이에요. 이 세 가지 꼭 알아두셔야 돼요. 기준. 1번. 뭐죠? 회의 주제와 관련이 있는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밑줄 옆에다 적어주세요. 주제 관련성.
즉 친구의 의견이 나왔을 때 이게 우리가 회의하고 있는 주제와 연관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더 중요하죠. 실천할 수 있어야 돼요. 밑줄 치고 오른쪽에다 실천 가능성이라고 적어서 실천 가능성. 터무니없이 허무맹랑한 거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 근거가 분명해야 된다. 거기다 앞에다가 근거 명확성 적었어요. 근거 명확성. 그래서 표결을 하고요. 결과 발표를 하고 이제 폐회까지 합니다. 이런 식으로 회의가 진행이 됩니다. 회의하면서 지켜야 할 예절 볼게요. 다른 사람이 발표할 때 끼어들지 않아야겠죠. 두 번째, 회의와 같은 밑줄 공식적인 상황에서는 높임말을 사용한다. 세 번째, 의견을 말할 때에는 손을 들어 말할 기회 동그라미 치고 발언권이라고 적어서 발언권, 말할 기회를 얻고 발표해야 되겠죠. 그럼 네 번째, 다른 사람 의견을 경청해야 됩니다. 그 다음 참고 자료 볼게요. 1번, 말하기 불안의 원인과 해소 방안이에요. 그러니까 말하기 불안 우리가 1, 2학년에서도 있었지만 지금 아이들한테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말하기 불안의 원인은 뭘까요? 1번, 말할 내용에 대한 확신이나 준비 정도. 그러니까 준비가 잘 안 됐을 때 불안할 수 있어요. 그렇죠? 두 번째, 청중의 반응에 대한 염려. 애들이 이걸 싫어하면 어떡하지? 아, 내가 발표하는데 뭐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건 염려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자아 개념이나 성격. 본인의 성격일 수 있어요. 애초에 성격이 조금 소극적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번째, 대중적 말하기 경험 정도. 뭔가 발표를 해본다거나 나와서 뭔가 얘기하는 경험이 별로 없는 사람은 불안할 수 있죠. 그렇죠? 다섯 번째, 청중이나 말하기 환경의 친숙도. 우리가 오래된 친구들이랑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처음 어딘가 가가지고 발표해야 되는 상황은 당연히 떨리겠죠. 뭐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하기 불안을 해소하려면 1번, 말하기 불안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고요. 두 번째, 자신의 말하기 불안 증상을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고요. 세 번째, 철저한 준비와 연습을 하여 자신감을 지녀야 하고요. 네 번째, 몸의 긴장을 이완시키는 방법을 이용해서 말하기 불안에 대처를 하고요. 다섯 번째, 불안을 이길 수 있는 긍정적인 자기 암시를 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 너무 뻔한 듯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 회의에서 말할 때 주의할 점입니다. 회의는 그야말로 여러 사람이 모여 특정 사안에 대해 의논하는 자리이다. 그러니 말이 오고 가는 것은 당연하다. 이때 서로 주고받는 말은 순하고 편해야 된다. 그러면 순하고 편한 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보다 뭐 해야 된대요? 밑줄, 대화를 독점하려 들면 안 된대요. 자기 차례가 되어서 말문을 열고 되도록 짧게 말하는 것이 좋대요. 아무 때나 불쑥불쑥 끼어들어 남의 이야기를 가로채거나 별 내용도 없는 말을 장황하게 늘어놓으면 회의 자체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한대요. 거기에 남의 말꼬리를 잡기라도 하면 회의는 정해진 시간을 훨씬 넘어 회의 방향이 어디로 가는지 모를 상황에 이르게 된다. 그리고 가급적 목소리를 낮춰 말해야 한다. 낮은 목소리는 듣는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어 설득에 유리하다. 반면 높고 큰 목소리는 듣는 사람을 짜증나게 만들어 도리어 반감만 사게 된다. 또한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로 회의에 임해야 순하고 편한 말을 할 수가 있대요. 그리고 우리는 아직 토의는 배우지 않았죠. 그렇죠? 방금 우리 회의에 대한 얘기는 나왔지만 토의에도 적합한 주제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뒤에 나와요. 우리 토의 할 때 나오니까 지금 굳이 안 읽을게요. 나중에 같이 공부할 때 비교해보라고 넣어놨습니다. 근데 이게 회의가 나오는 그 단원에 이런 참고 자료가 나와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뭐 회의와 토의를 비교해보라고 나온 건지 모르겠는데 이 4학년 1학기 6단원에 이런 참고 자료가 나오기 때문에 넣어놨고 이따가 토의를 배우고 나서 한 번 더 보는 똑같은 내용이 또 나오거든요. 그걸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일단 여기 넣어놨다는 거 여기까지 하고 싶으셨다가 들어가겠습니다.